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시간입니다. 제9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은 그야말로 유형, 형태가 있는 자산을 의미하고요. 무형자산은 무형, 형태가 없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표를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있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중에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비유동자산에 속하게 되고요. 손익계산서상에서는 비용에서 감가상각비, 상각비, 손상차손 이쪽에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유형자산의 종류는 텐저블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텐저블 에셋을 유형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텐저블 에셋은 뭐가 있냐면 토지, 건물, 구축물, 그리고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이 있고,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에 있는 건물이나 기계 등, 기계 중에 대표적인 거는 선박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무형자산 인텐저블 에셋은 브랜드명, 제호, 출판 표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특허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개발비. 요즘에 무형자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자, 유형자산의 취득과 보유는 직접 원가 더하기 본래 의도한 용도로 사용 가능케 하기 위해 지출된 모든 부대 원가를 반영을 하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구입 가격과 부대 원가, 그 다음에 세금이나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이 있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구입 가격과 부대 원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고요. 현금 매입가액 빼기 지급대가는 현재 가치의 할인 차금, 이런 개념도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럼 이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기초적인 거는 감가상각, 내용 연한을 뭐 10년으로 본다, 40년으로 본다, 여기에 따라서 그럼 올해 1년을 썼을 때 이 유형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유형자산의 붕괴를 보면 기계장치를 210만 원에 현금 취득하고 운송비 15만 원, 시운전비 4만 원을 현금 지급을 해요. 건물을 취득하고 대금 2억 7천만 원은 3년 후에 상환하기로 하고, 취득대금에 포함된 이자는 2천만 원이고요. 공정가치는 2억으로 평가된 토지가 있고, 공정가치가 1억 원인 건물을 현금 2억 4천만 원에 일괄 취득했다. 이때 어떻게 정리할까? 자, 차변에는 1번의 경우에 기계장치 229만 원, 현금 대변에 현금으로 229만 원. 건물 2번의 경우에는 건물 2억 5천만 원, 미지급금 2억 5천만 원. 3번의 토지는 1억 6천만 원, 건물이 8천만 원, 현금이 2억 4천만 원. 자, 계산 방법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회계원리 시간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 뭡니까? 자, 복잡해 보이는 거래를 단순하게 장부에 어떻게 옮겨 적을 것인가? 무엇이 우리가 적어야 될 대상인가? 어떤 계정으로 쓸 것인가? 어떤 범주에 속하게 하는가를 학습하는 거예요.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depreciation, 취득 원가를 내용 연수, useful life에 따라서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배분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비용 배분, cost allocation, 비용을 뭐 40년이다 그러면은 40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덜 복잡하게 하는데, 현재 가치를 하거나 미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조금 복잡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약간 산술적인 게 있는데, 그러나 우리 회계에서는 다시 그걸 표로 만들어서 정형화된 계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와 보고 방법은 공장 설비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 기타 감가상각비는 판매 관리비,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왜 누계액입니까? 원래 취득할 때가 100만 원이었다. 그런데 10년 뒤에 이게 제로로 평가한다. 근데 우리가 쓴 것은 3년 동안 썼다. 그러면은 감가상각이 올해는 10만 원이지만 그 전까지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30만 원.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액은 70만 원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감가상각액의 결정 요소는 취득원가가 있고 잔존가치가 있고요. 감가상각 대상액이 있고 내용 연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법 이제 3.4를 볼게요. 정액법이 있어요. Straight Line Method가 있는데 이 균등상각법이라고 합니다. 맥이 동일한 액수를 삼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냥 10분의 1로 바로 감액을 하는 겁니다. 10분의 1, 4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요.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이 있는데 초기에 많은 금액을 삼각해서 수익비용을 대응한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에다가 함수도 볼게요. 이 부분이죠.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것에다가 내용연수의 합계분의 잔여 내용연수를 분자로 한 것을 곱하는 거죠. 자, 1년 차의 경우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의 3 분의 3, 2년 차인 경우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분의 2, 3년 차인 경우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분의 1. 왜 이렇게 합니까? 보다 현실에, 그러니까 정확한 가치 평가를 위해서 약간 다소 복잡해 보이나 이런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을 사용해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액법 대비 더 성의도 있고 더 현실적인 임팩트를 고려한 계산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 방법이 나온 것이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해서 생산량이나 사용량의 비례해서 삼각하자라는 것인데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것에 예상 총 생산량 또는 사용량 분의 실제 연간 생산량 또는 사용량을 곱한 값을 감가상각으로 치자 이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잡합니다.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보통 우리 회계에서는 정액법이나 정률법을 쓰는데 정률법이 나옵니다. Fixed Rate Method. 장부 기초금액에서 일정 상각률을 곱한 만큼 상각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미상각, 상각이 안 된 거에다가 정률 1%다, 5%다, 또는 10%다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률은 1 빼기 내용연수 루트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것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뭘 쓸까요? 그렇습니다. 정액법을 많이 쓰게 되죠. 자, 감가상각의 계산은 케이스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에어포트 서플라이는 1,000만 원에 취득한 비행기 청소용 기계가 있는데 내용 연수는 4년이고요. 잔존가치는 129만 6천 원을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정액법, 연수합계법, 정률법을 사용해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고 기계를 사용하는 4년간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곧 금액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게 더 이익에는 유리하느냐 또는 이익에 불리하냐 이거를 따져보기 위함이에요. 정액법은 연간 감가상각을 1,000만 원에서 잔존가치가 있어요. 129만 6천 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서 나누기 4를 하니까 4년이니까요. 4년이니까 217만 6천 원이 되고요.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 870만 4천 원을 매년 자 어떻게 나누죠?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아까 보셨죠? 전체 연수를 다 합친 다음에 그 분모에다가 첫 해는 가장 긴 거를 두 번째는 짧은 거 순서대로 마지막 연도에는 가장 짧은 걸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4년간의 감가상각비가 나와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때에 감가상각해야 되는 금액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죠. 정률법은 아까 공식이 나왔습니다. 1 빼기 내용연수 4 루트 그 안에 1000만 원 분의 129만 6천 원 했더니 계산값이 0.4가 나와요. 그래서 매년 미상각 장부금액의 40%씩 감가상각한다. 그래서 첫 해는 1000만 원에 40%인 400만 원 하고요. 나머지는 400만 원 해버렸으니까 600만 원에 대해서 40%인 240만 원을 상각하고 또 이걸 빼면 360만 원이 남았으니까 360만 원 40%니까 144만 원을 감가상각 처리하고 해서 표들이 나와요. 자, 표들이 나와서 봤더니 자, 표를 보겠습니다. 정액, 연수, 정률 요 세 가지를 봤더니 1년차 때 남아있는 장부가 782만 4천 원, 651만 8천 원, 600만 원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가장 높고 여기가 가장 낮죠. 그래서 이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냐라고 할 때 결론은 정액법이 상대적으로 첫 해 감가상각비가 가장 적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보고되고 있고 마지막 해에는 감가상각비가 크기 때문에 이익이 작게 보고되고 있다. 자, 총량으로 봤을 때야 똑같을 수 있지만 당장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익이 크게 보고되는 것은 정액법이고요. 마지막 해에 반대로 손해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또 정액법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거의 모든 거에 유사하게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론을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중에 추가적 지출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발생될 수 있죠. 지출은 수익적 지출, revenue expenditure,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capital expenditure. 자, 수익적 지출은 봅시다. 수선이나 도색, 부품 교체 등과 같이 경제적 효익이 단기간 내에 소멸되는 일상적인 지출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자본적 지출은 내용 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가 증가되거나 생산 능력이 증대되는 것 등과 같이 경제적 효익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헷갈리나요?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하나는 비용 처리다. 하나는 원가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4번을 볼게요.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자, 1월 4일에 건물을 2억 원의 현금 취득을 했고요. 7월 1일에는 건물을 증축을 했고 증축대금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이로 인해서 내용 연수가 1.5년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8월 1일에는 건물 수선에 현금 1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자, 풀이는 1, 2, 3, 4, 5에 대한 게 나와요. 1월 4일에는 자, 봅시다. 자, 볼게요. 자, 건물에 2억, 현금 2억 내보냈고요. 12월 31일에는 감가상각 2천만 원, 누계액 2천만 원이 됐고요. 7월 1일에는 감가상각비가 1천만 원이고 건물에 4천만 원을 썼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1천만 원에 현금 4천만 원 지출했고요. 8월 1일에는 수선비 100만 원에 현금 100만 원이 나갔는데 12월 31일에는 감가상각비가 1억 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1억 500만 원이 됐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연말에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인데 10년이니까요. 7월 초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에서 6개월만 했기 때문에 1천만 원이 빠진 거예요. 자, 천천히 따라가면 됩니다. 자, 연말 감가상각비는 쭉 계산이 돼서 1,050만 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된 거냐?
건물의 증축 대금이 자본적 지출이 됐기 때문에 자산 가치에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업무를 하시게 될 때에 어떤 비용은 똑같이 건물에다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소모적인 비용이라고 반영을 안 시켜주는 게 있지만, 어떤 것은 건물 원가가 올라간 것으로 반영을 해주는 게 있어요.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물론 이제 현업에서는 가장 또 복잡한 시점이 나오죠. 정확하게 뭐 반기나 월말이나 이런 데 맞춰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문제이고 학습이기 때문에 반기일 때 그게 반영이 된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에 증축했다는 말의 의미는 상반기까지는 그 전년도의 가치가 그대로 끌고 왔었는데, 이 7월 1일자가 된다라는 하반기부터는, 이후 하반기는 건물 가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감가상각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복잡하지만 2017년 연말의 감가상각비는 1,000만 원이 아니라 1,050만 원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무슨 말인지 일단 알면 됐습니다. 예. 감가상각의 회계 변경도 여기 나오는데요. 서울리무진이 2017년 초에 원가 1억 원의 차량을 취득을 했어요. 내역 연수가 4년이에요. 잔존가치는 1,000만 원이고요.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2019년 초에 잔존가치 500만 원 정액법으로 회계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19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문제가 어렵네요. 그러나 차분히 해봅시다. 2017년에서 18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억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것, 그리고 연수법, 연수합계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의 합계, 4년이니까 4, 3, 2, 1, 이 4개를 합친 거에 4년, 그 다음에 4개를 합친 거에 3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17에서 18년도 2개년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6,3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고요. 19년도 감가상각은 방법을 바꿨어요. 6,300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잔존가치에서 잔존가치 500만 원이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마지막 잔존가치가 500만 원이라고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걸 바꾼 다음에, 뺀 다음에 2년 중에 1년이 남았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60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차변에는 감가상각비 1,600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1,600만 원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론으로는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다가 표현하는데 막상 어려움이 부딪힌다라고 하면 일단은 무조건 따라하기, 그렇게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저평가, 원가 모형은 구입가격 더하기 부대비용 더하기 보유 중에 자본적 지출. 자, 중요한 얘기 나왔네요. 자본적 지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본이 늘어나는 지출이고요. 소모적 지출은 없어지는, 비용으로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죠. 재평가 모형이 있고요. 유형자산의 손상 차손이 있고, 순공정가치가 있고, 사용가치가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이 있고, 관련 감가상각 누계액 전부 장부에서 제거한다. 장부금액과 차액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된다. 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이것도 디테일하게 보는 관점은 뭐냐면, 계산값이 나왔을 때 이 계산값을 반영을 하는 것이냐, 무시하는 것이냐, 빼줘야 되는 것이냐, 더해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나눗셈을 먼저 하느냐, 분모를 크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룰을, 지침을 제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유형자산의 처분 회계, 다음 거래를 분개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16년 1월 1일에 취득원가 3억, 감가상각 누계액 1억 3천만 원인 건물을 1억 8천만 원에 처분했고요. 7월 1일에는 취득원가 3억, 감가상각 누계액 1억 3천만 원인 건물을 1억 8천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단 16년도 처분일까지 감가상각비는 2천만 원이고요. 처분일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봅시다. 차변에는 현금이 1억 8천, 대변에는 건물이 3억, 유형 자산 처분 이익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1억 3천. 차변에는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2천만 원, 현금은 1억 8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1억 5천만 원, 건물은 3억 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3천만 원. 처분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본 감가상각 누계액과 16년도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 1억 3천과 2천만 원을 더해서 1억 5천만 원이 된다. 자, 알쏭달쏭 헷갈립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반복해서 익혀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대면에서 수업을 한다면 좀 더 반복하거나 칠판에 쓰고 또 대화를 하면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대면의 상황에서는 제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학습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형자손의 손상차손 서울 리무진은 15년도 말 장부 금액이 600만 원, 취득원가 1,00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인 기계장치 회수가능 금액이 48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15년도 말 손상차손에 따른 분개를 하시오. 이것도 그냥 보시면 돼요. 유형 자산 손상 차손, 손해죠, 손해 120만 원, 기계장치에서 120만 원이 감액이 된다. 유형 자산 손상 차손은 장부 금액 빼기 회수가능 금액이기 때문에 장부 금액은 600만 원이고요. 회수가능 금액은 480만 원이기 때문에 차손은 12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이 120만 원을 장부에 반영했다. 그 말입니다. 무형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을 의미하는데요. 영업권이나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개발비 등을 의미합니다. 무형자산의 영업권의 분개가 있어요. 이것과 상각과 평가 개발비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배우면 오늘의 학습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 면세점은 공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아일랜드 카페에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면서 현금 1억 5천만 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인수 시점에서 아일랜드 카페의 재무상태표 계정별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주어졌어요. 자, 이때 인수에 따른 영업권은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어요. 인수에 따른 분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장부금액, 공정가치, 매입채무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 있는 상황을 가지고 분개를 한 거예요. 분개를 했더니 현금은 1,000만 원, 매출채권 3,000, 재고자산 4,500, 기계 2,300, 토지 9,000, 영업권 3,000, 합계 2억 2,800이 됐고요. 대변에서는 매입채무 2,000, 차입금 3,600, 미지급금 2,200, 현금 1억 5천 해서 2억 2,800이 됐습니다. 영업권의 계산은 매입채무 더하기 차입금 더하기 미지급금 더하기 현금에서 현금 더하기 매출채권 더하기 재고자산 더하기 기계 더하기 토지를 해서 2억 2,800 빼기 1억 9,800은 3,000이다. 즉, 자, 이거는 계산이 되니까요. 여기서 뭘 뺐다? 여기까지를 뺐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다? 3천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영업권의 가치는 3천만 원이다. 이 계산입니다. 자, 상각과 평가, 직접 상각하는 것,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최초 인식 후에는 유형자산과 같이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을 선택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자, 유형자산 상각과 손상차손의 분개를 보면 서울 리무진은 8월 1일에 서울 리무진이라는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상표권을 등록하기로 결정하고 등록 관련 비용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결산일인 12월 31일에 위 상표권을 상각합니다. 내용 연수는 5년을 적용해서 월로 나누는 거죠. 월로 분할하는 월할 상각한다. 풀이는 단순하죠. 자, 보겠습니다. 차변에는 상표권 300만 원, 현금으로 300만 원 지출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변에는 무형자산 상각비가 25만 원인데 대변에는 현금이 25만 원이 나간 걸로 정리를 해요. 무형자산 상각비는 상표권에다가 5년 중에 1년, 그 중에 12개월 중에 5개월이기 때문에 300만 원에 5분의 1과 12분의 5를 해서 25만 원이 상각된 금액이다 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자, 개발비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연구 단계에서는 단기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요. 개발 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의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 창출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 자, 개발비는 연구만 할 때는 그냥 비용으로 끝나지만 개발, 이거를 정말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뭔가를 사업화 단계가 임박했을 때는 자산이다. 어떤 자산? 무형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에어포트 서플라이는 비행기 양력에 따른 날개 부품의 내구성을 테스트해서 보조 날개인 플랩을 통제하는 고내구성 모터를 연구하기 위해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이때 비행기 날개 부품 플랩에 적용할 고내구성 모터 개발에 성공한 에어포트 서플라이는 이를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시제품 모터를 시험 생산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이 지출은 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대요. 결론이. 자, 연구비는 3억 원, 현금 3억 원. 여기는 개발비는 2억 원, 현금 2억 원.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연구비는 뭐라고요? 비용이에요. 이 개발비는요? 이거는 자산입니다. 표현은 연구비와 현금, 개발비와 현금 이렇게 했지만 큰 차이는 여기서 말한 연구비 3억 원은 비용으로 없어져 버린 돈이고 개발비 2억 원은 자산으로, 무형자산으로 회사의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가 있어요. 광물자원, 감모장각, 생물자원, 생물자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석탄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식물 등을 회계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언급을 하는 차원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교재 봐주시는 거를 거듭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